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또 내리고 다 녹기도 전에 또다시 내렸지요. 하늘이 무슨 원한이 있는지 그 겨울만큼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충청도 어느 조그만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류씨 집안이라고 한때는 이 마을에서 제법 알아주는 농가였지요. 논서 맞이기에 밭대기 두 곳, 창고에는 늘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고 설 명절이면 이웃에게 떡도 돌릴 줄 알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년이 지나면서 그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는 봄에 냉해가 왔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싹이 올라오지 않았고 가을이 되어도 이삭이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그러려니 했지요. 흉년이야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오는 법이라고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두 번째 해는 여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논이 잠기고 밭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강물이 불어 다리가 끊기고 마을 아랫옆집 두 채가 흙에 묻혔습니다. 그 해에는 빚을 졌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개울물이 말라붙었으며 우물은 아침마다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우제를 올렸지만 하늘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류씨 집안의 쌀독에는 바람만 들락거렸지요. 작은 방 아랫목에는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3년의 고생이 몸 안으로 파고들었는지 봄부터 몸져 누운 어머니는 가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드리고 미음 한 그릇 겨우 끓여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6살 끝순이, 아니 본명은 류옥이라 하였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냥 류씨직 큰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큰딸이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방을 살피고 동생들 밥을 짓고 아버지 신발을 챙겨드렸습니다. 아버지 류서방은 그의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이 없고 마루에 앉아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산만 바라보다가 한숨을 한 번 깊이 쉬고 또 바라보다가 또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겨울 문턱이 막 넘어서던 때였는데 아버지가 류옥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재우고 어머니도 주무신 뒤였습니다. 방 안에는 콩기름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는데 그 불빛이 얼마나 가냘프던지 두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가 반씩 걸쳐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가 아버지가 죄인이구나. 류옥이는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굳센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눈에 흔들리는 등잔불처럼 눈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이 왔다. 윤대감 댁에서 소시를 드리려 한다고 그쪽에서 우리 집 사정을 들었는지 사람을 보내왔구나.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등잔불만 가늘게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그 손은 평생 논밭을 일군 손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업고 달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류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자, 이제 그 겨울로 조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류옥이가 태어난 것은 그 마을에서였습니다. 충청도 회덕 고을 인근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는데 산이 깊고 물이 맑아서 봄이면 진달래가 산자락을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냇가에서 아이들이 발을 담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류서방, 그러니까 류옥이의 아버지는 이름이 류성달이라 하였는데 땅을 부지런히 가꾸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논두렁을 살피고 저녁에 가장 늦게 낫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지요. 마을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고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서 흉년이 아닐 때는 쌀 한 말, 보리 한 되를 나눠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류옥이는 그런 아버지의 큰딸이었습니다. 아래로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12살 먹은 아들 성우와 9살 된 딸 소희, 그리고 막내 5살 복남이가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아직 아버지 무릎에 매달려 아버지 하고 부르는 나이였지요.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그 집이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밥상에는 늘 제철 나물이 올라왔고 어머니가 담근 된장은 마을에서도 맛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뛰어놀았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지요. 그런데 3년의 흉년이 그 집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던 해 류서방은 이웃에게 쌀을 조금 빌렸습니다. 내년에 갚겠다고 했지요. 두 번째 흉년이 들던 해 빌린 것을 갚지 못하고 다시 또 빌렸습니다. 거기에 약값이 보태졌습니다. 어머니 몸이 그해 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세 번째 흉년이 들던 해에는 논 한마지기를 팔았습니다. 그 논은 류서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류옥이의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 장만한 땅이었습니다. 죽을 때도 그 논을 지켜라, 이 논이 집안을 먹여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 논을 파는 날 류서방은 논두렁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류옥이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데도 그 넓은 산에 비해 아버지가 너무 작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류옥이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슬슬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류서방 댁이 결국 기울어 가는구만. 아이들을 어찌 먹여 살리려고. 큰딸 하나 곧 혼처를 구해야 하지 않겠어? 입 하나 줄여야지. 류옥이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들었고 우물가에서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점점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마다 밥 대신 죽을 끓였는데 그마저도 물이 반이 넘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않고 죽을 먹었고 소희는 배가 고프다는 말을 꾹 참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막내 복남이만 눈치 없이 누나, 밥도 없어? 하고 물었지요. 그 말에 류옥이는 대답 대신 복남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복남아. 누나가 꼭 밥 실컷 먹게 해줄게. 그 말을 하면서 류옥이는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기침을 더 자주 하셨습니다. 한번 기침이 시작되면 멈추지를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류옥이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약을 써야 하는데 약 살 돈이 없었습니다. 류서방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류옥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아버지는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이제 뒷길로 돌아다니고 사람들 눈을 피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다 한양에서 사람이 온 것입니다. 윤대감 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에 큰 세도가인 윤대감이 소시를 드리려 한다는데 인물 좋고 성품 단정한 처자를 찾는다고 그 소문이 돌다 돌아 이 상골 마을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류서방 댁 큰딸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찾아와 류서방을 만난 것이지요. 류서방은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짓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빚쟁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갚지 않으면 집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까지 들어오려는 것을 류옥이가 막아섰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류서방은 류옥이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류옥이는 말했지요. 아버지 저를 보내십시오. 아버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마라. 그런 말은 2번 다시 꺼내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렇게 떨리는 것을 류옥이는 처음 들었습니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였는데 그 목소리가 나뭇잎처럼 흔들렸지요. 류옥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지금 무서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류서방이 눈을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류옥이는 눈이 맑았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써야 합니다. 동생들 배를 채워야 합니다. 봄에 씨앗을 사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합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못하십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오가, 저는 16입니다. 어차피 내년이면 시집을 갔겠지요. 어떤 집으로 가든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떠나는 길이라면 집안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딸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류서방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이 되었습니다. 윤대감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를 보낸단 말이냐? 소실로 가면 본처 마님 아래 있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서름을 당할지 모르는데. 아버지. 류옥이가 아버지의 주먹 쥔 손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류옥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지요. 제가 잘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아버지 딸입니다.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어머니처럼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2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1번 깜빡이고 2번 깜빡이고 기름이 다 달아 꺼질 때까지 2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류옥이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불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어미가 못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류옥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 잘 갈 것입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셔서 좋은 것 드시고 봄에 꽃 피면 마당에서 햇볕 쬐셔야지요. 그래야 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야윈 팔이었지만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류옥이는 그 품 속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2 모녀가 서로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가서도 밥 잘 먹어야 한다. 몸 따뜻하게 해야 한다.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어머니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미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하늘 아래 있든 아침마다 너를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늘이 반드시 돌봐줄 것이야. 착하게 살아온 아이에게 하늘이 외면하지는 않는다.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하늘이 채 밝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대감댁에서 보낸 가마가 마을 어귀에 와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류옥이는 성호, 소희, 복남이 자는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우는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복남이는 팔 벌리고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지요. 세 남매가 한 방에 나란히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류옥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우야, 아버지 잘 도와드려라. 소희야, 어머니 약 챙겨드려라. 복남아 밥 실컷 먹어라. 응?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려 아버지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그 서리가 꽤나 두텁게 쌓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류옥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류옥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류서방은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렸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지요. 그러다 마침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몸 성이 있어라. 류옥이는 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눈물이 턱까지 흘렀습니다. 류옥이가 아버지의 손을 딱 한 번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좁은 흙길을 걸어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류옥이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선 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류옥이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아버지의 흰 두루마기, 어깨에 쌓인 서리, 뒤로 보이는 낮고 작은 초가집, 저 방 안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동생들이 자고 있었지요. 류옥이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류옥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한양은 류옥이가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마 사이로 살짝 내다보니 도로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냄새도 달랐습니다. 소나무 향 대신 연기 냄새, 음식 냄새, 사람 냄새가 뒤섞인 냄새가 났지요. 윤대감 댁은 북촌 어귀에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높았고 담장이 길었습니다. 류옥이가 살던 초가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와집이었지요. 마당도 넓었고 마당 안에 또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집 규모만 보아도 대감댁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 하인 하나가 앞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반기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사랑채를 지나 안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류옥이는 느꼈습니다. 이 집의 하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새로 들어오는 소실인가 보군. 산골 출신이라던데. 어려워 보이네. 어려운 집 딸이라서 그런가. 류옥이는 모른 척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채 대청마루 앞에서 본처 마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마님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단정하게 쪽을 찌고 놀이개를 차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에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류옥이가 절을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님. 류씨 옥이라 하옵니다.
장마님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출신이라 했지? 예, 마님. 업무는 읽느냐? 예, 마님. 읽고 쓸 줄 압니다. 셈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장마님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들이시기로 한 사람이니 내가 뭐라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알아두어라. 이 집에는 이 집의 법도가 있다. 법도를 어기는 자는 내가 용납지 않는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방은 별채 끝방을 쓰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마님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류옥이를 향한 마지막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거부하지는 않되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별채 끝방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이 북쪽을 향해 있어서 햇볕이 잘 들지 않았고 바닥의 구들도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한 채와 소반 하나가 전부였지요. 하인 아이 하나가 짐을 들고 왔습니다. 15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짐을 그냥 방 한쪽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류옥이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뜻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잠깐 류옥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나갔습니다. 류옥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처음으로 집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일어나셨을까? 동생들은 아침을 먹었을까?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류옥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소반을 바르게 놓고 짐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쓸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류옥이의 첫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밤 류옥이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겠다. 그리고 집안을 살리겠다. 그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류옥이가 대감댁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 류옥이는 그저 조용히 지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보았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용히 보았지요. 집안을 둘러보니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간 정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물건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어서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 또 사다 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 필요 이상으로 사다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인들이 각자 따로 놀았습니다. 서로 소통이 없었지요. 안채 하인은 사랑채 일을 모르고 사랑채 하인은 별채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감마님이 심부름을 하나 시키면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늦게 처리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류옥이는 조용히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 일찍 나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하인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요. 소실마님이 여기는 어인일로. 손이 심심해서요.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소실마님이 부엌에 내려와 손을 거드는 것이 이상했겠지요. 그러나 류옥이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하고 솜씨도 좋고 사람을 부릴 줄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어젯밤에 고생했지요? 이것 좀 드세요. 작은 것 하나를 챙겨주고 힘든 일을 나눠서 하고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엌 하인들이 류옥이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곳간 문제도 슬쩍 해결했습니다. 하루는 대감마님 장보기 심부름을 가는 하인과 함께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곳간에 들러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요.
이틀에 걸쳐 곳간을 싹 정리하고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이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본 총간 어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소실마님이 하신 겁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요. 부족한 것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이렇게 되니 훨씬 낫구만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일이 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 대감은 처음에 류옥이에게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들인 소실이었지만 바쁜 관직 생활에 안채 일을 일일이 챙길 여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인들 사이에서 소실마님 칭찬이 나오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어느 저녁 대감이 류옥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곳간을 정리했다고 하던데. 예, 대감마님. 쓸데없는 낭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요. 얼마나 줄어든다 보느냐? 류옥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중복으로 사들어와 버려지는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말했습니다. 대감이 흥미로운 눈으로 류옥이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그런 것을.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려운 집에서 살아가려면 알뜰히 해야 했거든요. 대감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집안 살림에 도움을 주어라. 분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대감마님. 장마님의 변화는 그보다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마님은 처음에 류옥이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무리 대감이 들인 소실이라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지요. 더구나 하인들이 소실마님 하고 따르기 시작하자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류옥이는 한 번도 장마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먼저 허락을 구했고 장마님이 싫다고 하면 물러섰습니다. 한 번도 대감 앞에서 장마님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감이 물어보면 마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라고 했지요. 그 모습이 조금씩 장마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님이 두통이 심해 방에서 나오지 못할 때 류옥이가 직접 쑥 달인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쭙기 전에 가져왔습니다. 드시기 싫으시면 두시고요. 장마님은 그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장마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처럼 배척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류옥이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매일 제 할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류옥이는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대감댁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류옥이의 나이 19이 되었고 집안일에 익숙해진 터라 장마님도 이제는 작은 일은 류옥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감도 류옥이를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윤 대감이 조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같은 파벌의 어느 대감이 뒤에서 음모를 꾸며 윤 대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탄핵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증거가 불리하게 놓여 있었고 임금께서도 진노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감은 며칠 사이에 급격히 야위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밤새 사랑채에서 서성이셨습니다. 동료 대신들도 하나씩 발을 끊기 시작했고 바깥에서는 파직이다 유배다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부는 벌써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지요. 흔들리는 배에서는 쥐가 먼저 도망을 친다고 했던가요? 류옥이는 이때 처음으로 진짜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이 류옥이를 불렀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계셨는데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류옥이가 들어오자 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처지가 되었다.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가도 좋다. 류옥이는 잠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대감마님이 억울하시다는 것을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고를 풀 방법이 없다.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류옥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탄핵에서 말하는 그 돈, 언제 어디서 나간 것이라 했습니까? 대감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3년 전 가을, 진율청 운영비라 했다. 그 시기에 이 집 곳간에서 나간 돈이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감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내가 개인 재산으로 진율청에 돈을 낸 것이 있었다. 소문 없이 낸 것이라 기록이 따로. 기록이 있습니다. 대감마님. 류옥이가 말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집 출납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 시기 장부에 대감마님 개인 내탕금 출납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지요. 그 기록과 진율청 수령 기록을 대조하면 대감마님이 오히려 사재를 털어 나라에 보탠 사람이 된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장부를 지금 가져올 수 있느냐? 네, 대감마님. 류옥이가 별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정리해 두었던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3년치가 깔끔하게 날짜 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대감이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1장, 2장, 3장을 넘기더니 멈추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다 내가 기록한 것이냐? 예, 대감마님. 왜 이렇게까지 꼼꼼히 적어두었느냐? 류옥이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탈이 없을 때는 기록이 그냥 기록이지만 탈이 생겼을 때는 기록이 목숨이 된다고 어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그 장부는 이튿날 대감의 친구 어사에게 넘어갔고 열흘 뒤에 무고가 밝혀졌습니다. 사실을 꾸며낸 자는 오히려 파직이 되었고 윤대감은 임금께로부터 위로와 복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달라졌습니다. 어수선하게 짐을 싸던 이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위기에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대감이 특별히 챙겨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그 위기를 넘기게 해준 것이 소실마님의 장부였다는 것을 이제 온 집안이 알았습니다. 장마님은 그날 저녁 류옥이를 불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류옥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옥이도 말없이 절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날 처음으로 진짜 마음이 통했습니다. 또 5년이 흘렀습니다. 류옥이가 대감댁에 온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24살이 된 류옥이는 이제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감의 신뢰를 받고 하인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찾아오는 손님들도 류옥이의 안목과 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장마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필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낫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류옥이는 매일 장마님의 방을 들렀습니다. 약을 다리고 식사를 챙기고 밤에 기침이 심하면 등을 문질러 드렸습니다. 장마님이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마님이 류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류씨, 예, 마님. 내가 처음에 내가 싫었다. 류옥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자식이 없으니 더 싫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젊고 총명하니 내 자리까지 빼앗길까 두려웠다. 마님, 그런데 8년을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구나. 장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집에 내가 와서 이 집이 더 단단해졌다. 대감의 위기도 내가 구해냈다. 나도 이렇게 너의 손길로 지내고 있고, 마님, 제가 부족한 것을 마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마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집에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이제 말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다. 마님이 류옥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류씨, 내가 가고 나면. 마님, 그런 말씀은. 들어라. 마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이 집안은 내가 지켜라. 대감은 마음이 곧은 양반이시지만 살림에는 어두우시다. 하인들은 내가 없으면 무너진다. 이 집이 이만큼 된 것이 반은 내 덕이니 내가 마땅히 이 집을 거느려야 한다. 류옥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8년이 걸렸다. 내가 참 고집이 세지. 마님이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류옥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대감댁에 온 이후 처음으로 아무것도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 장마님은 고요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류옥이는 상복을 입고 여러 날을 지켰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마님이 너를 사랑했다. 류옥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류옥이가 대감댁에 온 지 꼭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감은 류옥이를 집안의 살림 주인으로 공인했습니다. 큰마님의 예로 대하도록 하인들에게 이르셨지요. 마을에서도 윤대감댁 마님하면 류씨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류옥이의 나이 26이었습니다. 그 열해 동안 류옥이는 고향에 편지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오가는 장사치 편에, 인편에 틈이 날 때마다 편지를 보냈고 돈도 보냈습니다. 처음 1년은 적은 돈이었지만 살림이 안정되면서 점점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지요. 어머니가 낳으셨다는 소식에 밤새 울었고 동생 성우가 훈장 밑에서 글을 배운다는 소식에 기뻤으며 소희가 시집갔다는 소식에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을 양반이 마을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집들을 하나씩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서방 댁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류옥이가 편지를 보냈지만 인편이 느린 탓에 답장이 오기도 전에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몸져 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고 집을 가지고 가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지요. 류옥이는 그 소식을 듣고 방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고향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대감이 류옥이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 류옥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을 양반이 마을 빚을 사들여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땅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지요. 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법도에 맞게 했다면
되찾기 어렵다. 그러나 서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이자가 법도를 넘었다면 관가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봐 주지.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류옥이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에 당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높은 마님이 타는 가마였고 하인이 둘이나 따라왔으니 놀랄만도 했지요. 그런데 그 가마에서 내린 사람이 류서방 댁 큰딸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류서방 큰딸이 돌아왔다. 대감댁 마님이 됐다던 그 아이가? 아이고, 저렇게 귀해졌구나. 류옥이는 마을 어귀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마을이었습니다. 산은 그대로였고 길도 그대로였습니다. 시냇가도 느티나무도 마을 어귀 돌탑도 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모두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류옥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걸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초가지붕이 낡아 있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곳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조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류옥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12살이었던 동생이 22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류옥이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누나. 성우가 그 한마디를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성우야. 류옥이가 동생에게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계십니다.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류옥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류옥이는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작아지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새벽 서리 속에 서 계시던 아버지는 여전히 크고 단단해 보이셨는데 지금 누워 계신 아버지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작게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류옥이가 낮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류옥이의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가? 예, 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류옥이가 얼른 달려가 아버지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버지, 누워 계세요.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오가. 아버지의 손이 류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굳세고 힘있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가늘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류옥이의 손을 잡는 그 힘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왔구나. 예, 아버지. 고생이 많았지? 고생을 했지? 류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잘 지냈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가만히 흘렀습니다. 내가 못났다. 내가 못나서 자식을 그렇게 보냈다. 10년이 지나도 그 죄가 가슴에서 안 떠나더구나. 꿈에서도 그날 새벽이 보였다. 가마가 가는 모습이 꿈에서도 보이고 잠에서 깨면 다시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 오가 아버지가 죄인이다. 류옥이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은 부모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류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 있어도 아침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봄에 꽃이 피면 이 꽃을 어머니가 보셨으면 했고 겨울에 눈이 오면 아버지 방이 따뜻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몸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한 번도 여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5가 아버지가 보내셨기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어머니처럼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어깨에 류옥이가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다 잘 될 것입니다. 빚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마을도 제가 살피겠습니다. 아버지는 몸만 낫게 해주세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류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류옥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5가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류옥이가 놀라 달려가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꿇어야 한다. 자식을 그렇게 보낸 어미가 자식 앞에서 이것도 못하면 어미가 아니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류옥이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이었습니다. 어릴 때 무릎에 안겨 잠들던 그 품이었습니다. 야위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류옥이는 그 품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방 안에 그렇게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버텨온 눈물이었고 보고 싶었던 눈물이었으며 이제 다시 만났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류옥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빚 문제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집이 얼마의 빚이 있는지,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대감이 미리 알아봐 주신 덕에 그 고을 양반이 이자를 법도보다 훨씬 높게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불법적인 이자였으므로 관가에 호소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류옥이는 한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감이 연주를 써서 그 고을 관아에 이야기를 넣었고 열흘 뒤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법 이자를 받은 그 양반은 결국 스스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마을 땅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류서방 댁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류서방, 큰딸이 마을을 살렸소. 류서방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류옥이는 고향에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대감댁에서 보낸 쌀과 천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옷감도 나누어 주었고 허물어진 담장 고치는 것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류옥이가 곁에 있는 동안 눈에 띄게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밥도 드시고 마루에도 나오셨습니다. 볕이 좋은 날 오후에는 마당에 의자를 내어드리고 어머니와 나란히 앉게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시는 모습을 류옥이는 멀리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고 소희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막내 복남이는 20살이 넘어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류옥이는 복남이를 보았을 때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복남아, 누나한테 밥 실컷 먹여달라고 했었지? 복남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 그랬습니까? 응, 그랬어. 그래서 누나가 여기 온 거야. 복남이가 웃었습니다. 건강하게, 우람하게 자란 남동생이 방긋 웃었습니다. 류옥이의 눈이 촉촉해졌지만 이번엔 웃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새벽에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너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잘 가거라, 오가. 예, 아버지. 대감마님께 인사 전해드려라. 우리 오기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류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이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말로는 표현 못할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컸다, 오가. 그 한마디가 류옥이 귀에 들어와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잘 컸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류옥이가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들이 건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가마 안에서 류옥이는 창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봄 하늘이었습니다. 파랗고 높았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있겠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류옥이는 매년 고향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쌀을 가지고 갔고 마을 어려운 이들을 챙겼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서당을 세우는데 보탬도 했습니다. 류서방은 류옥이가 보낸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고 어머니도 봄에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가을이면 마을 어귀까지 걸어 나오셨습니다. 성우는 훈장이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희의 아이들이 자라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뛰어놀았고 복남이는 마을 이장처럼 모든 이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대감 댁도 오래도록 번창했습니다. 대감은 류옥이 덕에 집안이 얼마나 안정되었는지를 자주 말씀하셨고 류옥이의 지혜와 성품을 두루 칭찬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류씨 마님을 진심으로 따랐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그 집의 따뜻한 기운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느냐? 류옥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가난함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지요. 한 사람의 진심, 한 사람의 인내,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 효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부모를 생각하고 매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효이지요. 류옥이의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류서방 딸처럼 버티자고. 자식들이 힘들다 하면 어르신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집안은 오래도록 평안하였다고 전해집니다.